아니, 여기가 한국이라고요? 한국은 원래 후진국의 최빈국으로 유명한 거 아닌가요? 한국은 코리안 드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고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성공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성공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을 꿈꿔왔던 엄마의 바람 때문에 엄마 대신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오는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이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추미르예요. 제가 한국에 살게 된 건 모두 엄마 덕분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내비치셨거든요. 처음엔 아무런 생각 없이 들었는데 계속되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관심은 결국 한국 여행으로 이끌었고 한국의 풍경과 문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에 매료되어 한국에 정착해 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답니다. 저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엄마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엄마에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보냈죠. 엄마는 티켓을 받자마자 환호성을 치시더니 한 걸음에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마중 나간 공항에서 본 엄마 모습은 벌써부터 입이 귀에 걸려있는 상태였는데요. 한국 관광을 하는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러 공항으로 갈 때만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머릿속에 남아 또다시 열심히 돈을 모아 엄마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지내는 조금 특별한 사이로 지냈죠. 엄마는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휴식을 취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저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엄마는 자막을 보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독일 드라마에서 느끼지 못한 남녀 간 심리전의 사랑을 느낄 때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빠와의 연애 시절이 생각나 가슴이 설렌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땐 열심히 살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니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아빠는 그 꿈을 다 이루기도 전에 엄마를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죠. 강하셨던 엄마는 현실을 빠르게 인지했어요. 아직 3살도 안 된 저를 책임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끝나는 직장으로 옮기고 낮엔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저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와 시간을 보내셨죠. 엄마는 생활비를 벌어야 해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보내셨지만 저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유일한 휴식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다 크면 한국 여행을 꼭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녀가 싸우거나 또는 회사원이 힘든 하루 일과를 끝내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는 장면들이 꼭 나오는데요. 엄마는 그 느낌을 실제로 느끼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위가 어두컴컴해 위험할 텐데 하시면서요. 그리곤 또 며칠이 지나지 않아 말씀하셨죠. 한국은 총기 소지가 안 되는 나라야.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게 현실이라고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곤 종종 두 눈을 감고 한국에서 늦은 밤 포장마차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비가 주르륵 내리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보통 주말엔 늦잠을 자고 아침이 아닌 점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요.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분주히 주방에서 움직이는 엄마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물음에 엄마는 답했죠. 부침개 만들어 먹는 날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저는 엄마가 주방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문화에 푹 빠졌던 엄마는 비가 오는 날이면 부침개를 만들어 먹는다고 이미 다짐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부침개 재료를 준비해 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렸죠. 마침내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비 내리는 소리에 깬 엄마는 그대로 주방으로 가 부침개를 만들고 있던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한국 드라마에 빠진 걸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엄마가 TV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엄마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국에서 지내는 일상을 상상하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니 저 역시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체 한국이 어떤 나라이길래 엄마가 이렇게 빠져드는 건지 싶었던 거죠. 조금씩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저도 모르게 어느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엄마 옆에 앉는 시간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가 엄마의 취미이자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엄마와 전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함께하며 대화할 소재가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TV 앞에 앉아 엄마가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한국대학가의 응원팀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어요. 풋풋한 대학생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응원가를 부르고 연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장면들을 보았죠. 저 역시 멋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에게 한국대학을 가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중학교 때 치어리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경험을 살려 한국대학에서 응원팀을 해도 좋겠다는 말이었죠. 전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났어요. 정말 엄마의 한국 사랑은 못 말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꿈을 키웠을 때 한국으로 가는 게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장학금이 가능한 학교들이 몇 있었거든요. 장학금이 아니어도 독일에 비해 들어가는 금액이 훨씬 적었죠. 집 형편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많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한국으로 가는 게 맞았어요. 의도하지 않게 결과적으로 엄마의 꿈이 저를 통해 이루어진 셈이죠. 저는 엄마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며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장학금을 준다는 말에 엄마 역시 좋은 생각이라며 반색을 내비쳤지만 한 가지 걱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제가 준비해서 가야 했거든요. 사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누군가에게는 비싸지 않고 좋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습니다. 한 번에 꽤 큰 돈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대부분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들이 함께 방문해 학교를 구경하며 사진도 찍고 추억을 공유하는데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제가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만족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으면 수업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대신 일정한 학점을 유지해야 했죠. 그래서 학업에 더 열중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어학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제 성적이 우수한 편이라 꽤 높은 수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제 목표는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싶어 하던 엄마에게 한국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엄마에게 한국을 왕복하는 비행기 표를 선물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으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한국으로 오면 평소 하고 싶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모으느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만큼 더 기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죠. 엄마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편지를 썼으니 도착하면 전화 달라는 말만 전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궁금해하시더니 이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들뜬 목소리로 나도 드디어 한국에 가는 거냐며 기뻐하는 엄마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제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냈거든요. 엄마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달려오겠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었어요. 여행 가방을 싸야 한다며 말이죠. 그렇게 엄마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상당히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렸거든요. 공항이니까. 당연히 저를 찾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공항의 모습들을 확인하며 눈으로 담아두려는 거였어요.
엄마는 자신이 실제로 한국 인천공항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듯 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몇 번이나 이곳이 한국이 맞는 거냐고 되물었죠. 꿈이 아니길 바란다면서요. 엄마의 첫 여행 일정은 당연히 한국 포장마차 탐방이었어요. 예전에는 서울 도심에서도 포장마차를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몇몇 동네를 제외하곤 찾기 힘들더라고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여전히 운영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사라진 곳들도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피곤했을 엄마를 이끌고 갈 곳이 있다고 늦은 저녁 숙소에서 나왔어요. 엄마는 한국의 밤거리는 안전하니까 라는 말을 하며 흔쾌히 따라 나섰죠. 체력이 된다면 밤새 잠을 안 자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일부러 포장마차가 있는 동네 근처로 숙소를 잡았어요. 늦은 시간 술 한잔하고 숙소로 들어가 자면 되니까요. 엄마는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네를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저 멀리 포장마차 형태가 보이자 입꼬리가 실룩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고 포장마차로 들어가 앉더니 자신있게 외치더라고요. 이모 여기 우동 하나에 소주 하나요? 저는 뒤따라 들어가다 엄마를 보고 웃음이 났어요. 얼마나 독일에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소리만 들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자신있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어요. 매일 밤 힘든 일상을 끝내고 소파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머릿속으로 수백 번 떠올렸을 엄마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내가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엄마의 권유가 아니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좋은 기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떠오르면서 엄마에게도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초대해 한국을 즐기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동안은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느라 여러모로 힘드셨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준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자정을 훨씬 넘긴 시간까지 포장마차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안주도 정말 많이 시켰죠. 독일에서 이렇게 늦은 밤까지 밖에 나와 있던 기억이 전혀 없던 엄마는 정말 꿈 같다는 소리를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을 하고 숙소로 들어오는 길 엄마는 콧노래까지 부르셨답니다. 처음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 건 말이에요. 그동안 아빠 없이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네요. 다음 날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한국 음식을 좋아했던 엄마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비 오는 날 정겹게 부쳐주셨던 한국의 전도 먹고 말입니다. 한국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에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줬어요. 먹거리가 풍부하고 볼거리도 많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엄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엄마는 한국에 처음 왔지만 이미 한국 드라마를 통해 많이 봐서 알고 있는 듯 빈자리를 쓱 한번 훑어보더니 빠르게 가 앉으셨죠. 저는 보고도 제 눈을 믿지 못했어요. 정말 한국에 처음 온 거라고 말한다면 믿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한국에 적응하셨답니다. 광장시장에 함께 간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광장시장이 나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엄마는 한국에 이런 곳도 있었냐고 정말 신기한 듯 구경하고 먹기 바빴답니다. 모든 걸 다 먹고 싶었지만 배는 이미 너무 불렀거든요. 엄마는 왜 사람은 하루 세 끼밖에 먹지 못하냐고 한탄하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식전을 직접 먹어보곤 그 맛에 푹 빠지실 정도였죠. 이런 맛인 줄도 모르고 독일에서 자신이 한국 음식이라고 만들어 먹었다니 반성하실 정도였거든요. 기름에 바싹 튀긴 것처럼 바삭한 전은 일반 가정집에서 도무지 따라 할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신기한 게 한국 사람들은 기름이 뜨겁지도 않은 것 같았죠.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 뜨거운 전을 손으로 뒤집어가며 고르게 익히는 모습을 계속 보았거든요. 장인 정신은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라며 엄마는 전을 뒤집던 아주머니에게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못하셨어요. 식사나 간식을 먹는 중간에는 광장시장을 둘러보며 구경도 했는데요. 마트를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없어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간이 길거리 시장 같은 게 있지만 이렇게 지붕을 덮고 비가 와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죠. 독일은 오히려 창고형 대형마트가 더 익숙하다 보니 이러한 한국의 시장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이것저것 사서 간다는 엄마를 말리느라 혼났네요. 눈에 보이는 예쁘고 신기한 것들은 죄다 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그렇게 물건에 욕심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한국 여행을 하며 그동안 엄마가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모습들을 보는 제 마음이 더 행복했어요. 앞으로 제 계획은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엄마랑 단둘이 살았기에 한국으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도 상관없거든요. 이건 아직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한국으로 아예 이사와 산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남은 평생이 행복해지겠죠.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운 빌어주세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어머니를 위해 한국으로 초대한 독일 여성 추미르 양의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그녀의 어머니처럼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 멋진데요. 특히 멀리 독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요리를 배우는 등 한국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그녀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뿐인 딸을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 모녀가 한국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모녀의 열정만큼 앞으로의 미래도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한국인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국적인 외모의 영국인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싫다고요. 왜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는 내 말을 따라라. 살다 보면 어른들 말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손님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눈치를 보면서 밥만 먹고 있고요. 도대체 영국인과 연고도 없어 보이는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데미아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화창한 맨체스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체스터는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곳입니다. 부모님은 헌신적인 경찰관이자 저의 롤모델이었죠. 부모님은 저에게 용기 옳은 일을 하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집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운명적인 어느 날 밤 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부모님이 임무 수행 중 돌아가셨죠. 당시 저는 20대였고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은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것 같았죠. 이 힘든 시기에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영국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우리는 꿈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자랐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우리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마치 전체의 두 반쪽처럼 항상 서로에게 끌리는 존재였죠. 그러던 중 그가 프로포즈하던 날이 왔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맨체스터의 태양 아래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결혼식을 올렸어요. 인생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행복이 다시 시작된다고 느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후 남편은 한국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큰 결정이었지만 사랑은 선택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저는 그와 함께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꿀 줄은 미처 몰랐어요.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다른 세상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밝은 불빛 분비는 거리, 낯선 소리와 냄새 등 모든 것이 압도적이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는 집길이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몇 걸음 걷기만 하면 이웃을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에서 부모님을 잃은 슬픔으로 총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과 쉽게 관계를 맺지 못한 저에게 총기가 없음이 얼마나 안심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사실 맨체스터의 뜨거운 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그건 무관심의 상징이기도 해요. 맨체스터에서는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진정한 조언을 해주지는 않고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기계 같은 말을 해주기 일쑤예요. 저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인이었던 남편의 정으로 인해 극복할 수 있었던 건가 봐요. 시댁 식구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어요.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집은 아늑했고 집에서 만든 음식의 향기와 따뜻한 가족애로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영어를 많이 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를 아주 기초적으로 구사했지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몸짓 모든 것이 사랑과 수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아침이 기억납니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며 잠에서 깼어요. 맨체스터의 짠 바닷바람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김치밥 수프 그리고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요리가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뭐든 다 먹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한국은 맨날 이렇게 먹나요? 영국이라면 최소 $100는 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 맛을 즐기며 제 자신을 놀라게 했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맨체스터의 친숙함 그리고 영어가 그리웠죠. 저는 동네를 산책하고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이곳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항상 친절하게 저에게 대해 주었어요. 남편과 저는 남편의 가족 식당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로 유명한 작고 아늑한 곳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주문도 서툴고 언어도 서툴러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요리도 배우고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죠. 식당은 제게 제2의 집이 되었고 고객들은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어요. 향수병에 시달린 날도 있었고 언어 장벽으로 힘들었던 날도 있었지만 웃음과 사랑, 소속감으로 가득 찬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한국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가진 친절한 시어머니가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를 공유하며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셨죠.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각 요리는 이전 요리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요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었고 사랑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도 제 경험을 더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가방에 몰래 넣어주던 친절한 아줌마부터 공원에서 체스를 두며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던 아저씨들까지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서툰 한국어에도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식당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면서 단골 고객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일부가 된 외국인인 저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잠시 외로움과 향수병에 시달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의 익숙한 친구들 그리고 떠나왔던 삶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해준 사랑 새로운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생활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객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고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즐기길 바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을 성공적으로 받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손님은 기분 좋게 놀랐고 저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도 뿌듯해하셨고 그 순간은 제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에 온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가족도 함께 성장했어요. 직원을 더 고용했고 저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우리 요리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저희를 연결해 주었고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바쁜 식당 생활 속에서 저는 평화와 사색의 시간을 찾았습니다. 옥상에서 일출을 보거나 시어머니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눌 때면 이런 순간들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죠. 인생이 아름다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다른 비극적인 운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인생의 사랑이자 한국 모험의 파트너인 남편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케인처럼 제 삶을 휩쓸고 지나간 충격은 저를 상실감과 상심에 빠뜨렸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제 힘이 되어주고 동반자이자 가이드가 되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죠. 저는 부모님을 잃은 데 이어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저는 정말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 후의 날들은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슬픔의 바다에 휩싸여 상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제2의 부모가 되어준 시댁 식구들은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로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제 남편과 작은 식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저는 식당의 일상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열정과 다리가 되어준 요리는 이제 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요리는 남편과 함께 한 사랑과 여정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식당은 추억과 웃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소통하고 그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도 있었고 상실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저는 제 안에 있는 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한국에 오게 하고 새로운 문화와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준 바로 그 힘이 이제 슬픔을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의 미소, 직원들의 웃음, 사계절이 바뀌는 서울의 아름다움 등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한국을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저를 재발견하고 제 고향이 된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는 여정이자 힐링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안식처가 되어준 한강변을 걷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흘러가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야 남편과 이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어 수업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품어준 한국 사람들과 문화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저에게 기쁨과 목적의 원천이자 슬픔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딸 같아서 제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이제 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남편이 저에게 준 정처럼 어머니도 저에게 남편과 같은 정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회복 탄력성의 힘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식당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이었던 한국은 사랑을 찾고 깊은 상실을 경험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 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의 꽃잎은 삶의 순환과 재생 희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깊어졌습니다. 우정이 쌓이고 문화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한 젊은 부부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국제 부부였어요. 그들은 자신만의 모험을 떠나 세계를 탐험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고 있었죠. 그들을 만나니 남편과 제가 여행과 새로운 문화체험을 꿈꾸던 시절이 떠오르며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은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식당의 책임이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벅찬 일이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여정과 남편과 나눈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요리와 세계 각국의 풍미를 혼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했고 고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제 여정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곳, 제 정신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영국인인 저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정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받은 정을 한국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가족, 새로운 목적, 그리고 삶의 복잡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사랑하고 이 땅과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살아갈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국의 중심에서 희망을 발견했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를 반겨준 벚꽃처럼 그 희망은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한국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저에게 삶의 희망을 보여준 안전한 한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오게 된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여성은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은 자신의 친구를 한 아파트 단지로 끌고 가는 한국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끌려가는 그녀의 눈에선 눈물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여성은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기만 하는데요.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건물로 가까이 가기로 합니다. 끌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몇 가지의 특징은 기억할 수 있었죠. 천천히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부딪히고 그녀는 넘어지게 되는데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보자 그녀는 온몸이 굳은 채 얼어버리고 맙니다. 도대체 그녀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탁구 선수로 활약하며 연이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테이트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팀은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도 탁구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콤한 결과였죠. 탁구론 유럽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팀이 된 겁니다. 아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에서도 탁구에 대한 인기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 우리도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시기가 맞물려 체육협회에서도 저희에게 호평을 해주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따낸 우리 팀을 위해 협회 측에서는 앞으로 우리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탁구 종목에 대한 지원은 다 종목에 비해 많지는 않았던 편이라 너무 기쁜 소식이었죠. 협회에서도 가장 원하는 지원을 물었고 저희는 모두 다 약속이라도 한 듯 중국으로의 전지 훈련을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탁구하면 절대 뺄 수 없는 세계의 최고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를 원하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협회 관계자들과 선수들이 서로 논의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수로 이번에 전지훈련은 중국으로 가기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모두 그 출발하는 날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탁구 선수로 탁구의 강국인 중국에 가보는 경험은 저희에게는
큰 기회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몇 명은 중국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팀원 전체가 중국으로 향한다는 건 예산 문제가 걸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다 같이 중국행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들뜰 수밖에 없는 기회였어요. 이번 기회로 가서 중국의 선수들과 친목도 쌓고 그들의 기술들이나 방식을 배워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저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중국으로 출발하기로 한 며칠 전 한 번 더 일정을 체크하기 위해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일정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신나는 마음으로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닥쳤습니다. 협회 측에서 우리의 목적지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변경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호통을 치고 짜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팀에서도 가장 경력이 오래되었고 팀의 리더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기대했는지를 아는데 그걸 번복하고 바꾼다는 게 납득이 되질 않았거든요. 한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는 더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협회의 직원이 바로 저희 단체 예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원래도 일을 대충 하기로 유명한 그 직원이 중국의 청도와 한국의 청도라는 곳을 헷갈려 청도라는 목적지만 검색해 우리로 가야 하는 곳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크로스 체크도 없이 무작정 한국행으로 단체 티켓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협회의 다른 선임 직원들은 그 직원이 예매를 성공적으로 잘했고 모든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말만 믿고 체크하지 않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건 뭐 협회만 믿은 우리 잘못인 건지 아님 확인을 안 한 협회의 잘못인 건지 누구의 탓을 하기엔 3일이라는 짧은 시간만 남았더군요. 단체 티켓이라 환불할 경우에 수수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가는 거다 보니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숙소는 서울의 중심가에서 안전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통역해줄 한국의 체육협회에도 요청의 관계자가 나와줄 거라고 했어요. 국가도 헷갈렸으면서 벌써 저런 예약들을 저렇게 꼼꼼하게 해놨다는 사실이 짜증나더군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의 첫 회 전지 훈련인데 몹시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협회에서도 그냥 이번에 훈련을 가는 게 아니라 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며 좋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했죠.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저희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들 모두가 중국에 가면 보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결국 전해야 했고 망연자실하는 친구들도 보였고 짜증을 내며 욕설까지 내뱉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한국은 아예 후보에도 나오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중국에 대해서만 우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파생되어서 간 것이고 한국이 중국의 많은 것들을 따라하는 국가다 힘이 없는데 자꾸 선진국을 따라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있는 나라였어요. 긍정도 아닌 부정적 시선을 가졌던 한국에 간다는 것이 저도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벗어나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좋게 생각하자며 팀원들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탁구를 꽤 잘하는 나라라는 것은 알지만 중국만큼 강국은 아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한국 여행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면서 그래도 신이 나야 하는데 다들 처져 있으니 저까지 신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팀원들의 사기를 올리며 한국에서 뭘 할지 한국에 대한 책을 한 권 사서 비행기에 탑승했죠. 저도 모르게 깜빡 졸고 일어나니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내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원래로 좋지 않았던 귀가 벙벙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챙겨온 진통제 몇 알을 먹고 버티기로 했죠. 컨디션이 난조하거나 조금 힘들어지면 항상 귀가 말썽이었거든요. 이석증이 좀 심한 편인데 이건 수술로도 불가하다고 해서 약을 먹는 게 증상 완화를 하는데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도착을 했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픈 걸 티내지 않고 팀원들을 리드해 입국 수속을 받기 위해 외국인 줄로 향해야 했어요.
내국인 줄은 줄이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그냥 사람들이 지나서 가는 수준이더군요. 대충 검사하는 것 보니 한국의 보안은 안 봐도 뻔하네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순서를 기다리느라 서 있는데 한국인 입국 담당자가 저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이 됐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희를 필요 이상으로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영어로 저에게 여권, 사진과 사진이 달라 보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국인들은 그냥 휘리릭 지나가면서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에겐 이렇게 가혹한가 생각이 들면서 입국 거절이 되면 어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짐을 꿀꺽 삼키며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저희에게 한국 공항에는 얼굴 말고 바이오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 그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죠. 덕분에 빠르게 수속을 마쳤고 공항 직원은 한국에서는 사진이 바로 나오니까 사진을 받아 임시로 나도 신분증을 발급해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추천해줬어요.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라더니 저희도 그 정도로 빨리 나오는 증명사진 기계는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알겠다고만 답변을 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러게 어리둥절한 채 한국 방문의 강렬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협회에서 말했던 대한체육협회 외교부서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자의 이름은 샛별이라고 했어요. 발음이 어려우니 그냥 스타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귀여운 외모의 외국어까지 유창한 그녀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숙소부터 가시겠어요? 서울 구경부터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희는 구경을 하고 싶어도 짐이 있어서라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한국에는 짐을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팀원들은 망설이기 시작했고 그냥 바로 숙소로 먼저 가서 짐을 두는 게 좋겠다고 했죠. 아무래도 유럽 국가에서는 분실 도난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거든요. 샛별이는 그럼 택시를 부르겠다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한 5분도 지나지 않아 커다란 뱀 모양의 택시가 도착을 했고 짐을 싣고 숙소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의 시설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 하나 안 좋은 흠을 찾을 부분이 없었죠. 창밖의 한국 풍경을 보면서 잘 가꾸어진 도시의 평화로운 사람들, 발달한 도로의 시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서울은 8차선인 곳도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도로들이 많더군요. 이 복잡한 도로에서 각자 차례를 지켜다니는 모습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바빠 보이는데 또 질서를 잃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죠. 그렇게 우리가 머물 숙소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숙소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선수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이라고 이야기했죠. 아파트의 시설은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독서실, 도서관, 키즈 카페부터 바로 이어진 상가에는 편의점, 세탁실, 음식점 등 없는 게 없는 모습이었어요. 호텔에서 머물면 집에서만큼 편리하게 지낼 수 없을 거라며 이곳으로 숙소를 정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24층 가장 위층 숙소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통유리로 내부에는 빌트인으로 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드레스 건조기 등 없는 것이 없었죠. 한국은 선수들에게 이 정도의 대우를 해준다는 게 점점 부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샛별이는 내일부터 있을 훈련장은 내일 오전에 우리를 픽업하러 와준다며 휴대폰을 저희에게 나누어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우리는 그제야 짐을 풀고 좀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좋다고 한 동료가 처음으로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솔직히 좋아서 놀랐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우리 협회 관계자에게 보냈고 잠시 누워 휴식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가는 시간이라 어디로 구경을 가지는 말고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 식당을 골라 식사만 하기로 했죠. 내일 훈련장에도 가봐야 하니까요. 잠시 누워서 쉬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쉽게 두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팀원들이 테이트 일어나 나가서 밥 먹고 오자라며 저를 흔들었습니다. 겨우 눈을 떴는데 두통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바로 일어날 수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척 먼저 가서 먹고 있으면
거기로 갈게라고 하곤 동료들을 먼저 밖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들어오면서 봤던 빨간색 간판의 가게로 밥을 먹기로 했고, 저도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아무거나 시키고 있으라고 했죠. 곧 가겠다며 동료들이 나가고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통제를 찾았는데 겨우 한 알 남아 있더라고요. 나가서 더 사야겠다 싶어 남은 진통제 한 알을 먹고 정신을 차리려 했으며 동료들이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어느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 앞으로 가면 되는데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기혈을 한 건지 차가운 바닥의 느낌이 났어요. 그러다 한국인 남자들 4명이 저에게 한국어로 뭐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눈을 떠서 보인 건 그들 중 2명은 무슨 마크가 그려진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귀가 먹먹해 무슨 상황인지도 인지가 되지 않았고 몸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저를 들어 다시 아파트 단지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형용할 수 없이 무서운 마음에 그만 두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부디 아무 일 없기를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 이제 난 큰일 났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겠구나. 점점 체념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퍽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먼저 나간 제 동료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테이트 도와주세요. 다른 동료들이 뒤쫓아와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려간 곳은 바로 그 상가 다른 동에 위치한 병원이었습니다. 그 병원은 365일 여는 병원이라고 했어요. 그 상황에 대해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죠. 그 조끼를 입은 남자들은 이 아파트의 관리인들이었고 지나가던 다른 남자도 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와주기 위해 함께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저를 옮기는 걸 도와주고 나가는 한 남자와 제 동료가 부딪히며 동료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찾아온 거였고요. 저희는 샛별에게 이 긴급 상황에 대해 연락을 했고 저는 링거를 맞으며 휴식을 했습니다. 빠르게 처치받은 덕에 점점 두통이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샛별도 놀라 뛰어왔고 괜찮냐며 저를 걱정했어요. 피검사를 시행했는데 염증 수치가 올라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점점 더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이렇게 어둑한 시간에 여자 혼자서 쓰러졌을 때 안전하게 도와준 그들에게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유럽권에서만 살아왔다면 이런 상황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잘 설명해야 했죠. 그들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며 제가 괜찮아진 걸 보고 살해도 받지 않겠다며 떠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선의는 저를 구했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모두가 달려든 우리 팀도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틀은 휴식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대신 청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하셨죠. 바로 연습을 해야 하고 연습을 하면 소음을 피할 수가 없는 노릇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저 하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 일정까지 손해를 볼 순 없기 때문에 동료들 먼저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이틀간 숙소에서 휴식을 해야 했죠. 숙소에 휴식을 하면서 샛별이는 수시로 배달로 저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물품들을 보내줬어요. 그것도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시간 안에 도착했죠.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듯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저에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훈련을 이틀 동안 한 동료들은 훈련을 하고 끝나면 한국을 돌아다니며 관광을 했는데요. 그들이 숙소에 돌아올 때마다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 나라라며 한국에 대한 감탄을 매일 늘어놓아서 저도 이젠 몸이 너무 근질거렸습니다. 답답했고요. 그렇게 이틀을 쉬고 병원에 다시 가서 훈련을 해도 되나 물었어요. 그러자 피검사 염증 수치도 많이 괜찮아졌으니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되 대신 절대로 귀를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그 이야기를 샛별이에게 하자 잠시 후 택배를 보내주었습니다. 30분 정도 만에 숙소 앞으로 도착한 그 택배 안에는 이어폰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뭐지 이거로 뭘 하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샛별에게 링크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건 영어로 되어 있는 해당 제품의 사용법이었습니다. 그 제품은 단순한 이어폰이 아닌 노이즈 캐슬링에 특화되어 있어
귀를 보호해준다고 하더군요. 격한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나 싶었지만 더는 답답해 못 있겠다 싶었어요. 동료들이 있다는 훈련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었고 수족관 특성상 울리는 소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소음을 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모두 차단이 되었고 움직임에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소니 제품으로 노이즈 캔슬링 제품을 써봤지만 이 정도의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기술의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즐겁게 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 훈련이 끝나고 나서는 동료들과 다니며 이어폰을 낀 채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공간에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국은 그 안에 다 보기엔 갈 곳이 무수히 많아 아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조끼를 입은 남자들을 드디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은 꼭 인사를 또 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긋났거든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전화를 받고 서류를 보며 굉장히 바빠 보이더군요. 저는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남성들이었어요. 그 남자 중 한 명은 번역기로 저에게 아픈 데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물었죠. 저는 괜찮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한 번 더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오해해서 너무 죄송했다고 사과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묘해요. 서울에 지내는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굉장히 바빠 보였거든요. 마치 자신의 하루를 보내기도 꽉 차는 듯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 위험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나 바로 고민 하나 하지 않고 그 일을 도와주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에서도 그랬고 거리를 다니면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흔쾌히 돕는 한국 사람들을 여러 보며 생각이 들었죠. 괜히 나쁜 일에 엮일까? 그냥 지나치는 유럽에서의 생활들이 생각나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한국에 와서 정말 큰 무언가를 배우고 가는 기분이에요. 저도 그리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아직 미처 다 가보지 못한 한국의 여러 장소들을 다음 휴가 때 꼭 다시 오기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